제 홈에 올려진 글이 한 편이 있었는데 그 글을 쓰신 분의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광우병이 발견되었다고 소동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는 삼성의 빌딩에 여객기가 부딪히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빈라덴이라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한 나라를 공격하고 또 공격당한 한 나라에서는 영문도 모르는 아버지가 방공호를 파고 그 안에서 4살밖의 아이가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고 또 한편에서는 한 상자에 10만원씩 하는 사과와 또 한 짝에 수십만 원은 갈비짝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배달원이 없어서 배달원을 극구 모집하고 택시기사를 수배하는 백화점들의 풍경이 동시에 4개의 채널에서 카메라에서 채널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는 전부 어디로 가고 있나? 또 나는 왜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지 않나?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나는 한 발 물러섰어, 한 발 뒤쳐졌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내가 우리를 따라가는 길을 가는 것이 옳은지 내가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 봐야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참 그 글이 굉장히 감명 깊게 그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단순히 이제 주식시장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어떤 순리 혹은 원칙 혹은 바른 길이라는 쪽으로 결국 모든 결과는 수렴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전 모든 인간의 어떤 행동 양상이나 혹은 모든 삶의 결과가 결국은 바른 길로 귀착된다는 측면에서 요 근래 보여지고 있는 어떤 이용호 게이트라든지 이러한 어떤 주식시장과 관련된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들이 한결 더 슬퍼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또 실제로 이 자리에서 강의해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오늘 제가 진행할 내용은 지난번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 파동과 파동의 인간관계, 파동을 이야기한 몇 사람을 제가 같이 소개했지만 이 이론들이 어떤 서로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엘리어트 파동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 탄생 배경 이런 얘기들을 설명드렸고 조금 앞서 나가면서 이제 바닥 패턴에 관한 이야기까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엘리어트 파동은 우리가 주식에서 파동이라는 어떤 파동성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이지 엘리어트 파동 그 자체가 투자의 어떤 근거옥조가 되거나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시 뒤로 돌아가서 시장에서 제가 처음에 그 개괄적인 얘기를 할 때 파동과 각도를 소개한 이론들을 몇 가지 설명을 간략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들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다음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계를 잠깐 거꾸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파동 이론을 소개한 분들이 한 4분 정도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우 이론, 그다음에 엘리어트 이론,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기자무리의 파동 이론, 그다음에 사케다의 이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가 보통 파동론이라는 관점에서 역시 다양한 시각 시장을 접근했으나 결국은 한 목소리를 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들 수가 있고 그 외에 메리맨 사이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의 어떤 변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각도라는 관점에서 파동의 어떤 비율을 예측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개인이라든지 다케사부로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하나 재밌는 게 이 기자모리, 사케다, 다케사부로 이런 분 일본 사람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현재 일본에 주식 투자가 사실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식이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다기보다는 일본은 개인 투자자가 거의 이제 비율이 엄청나게 감소했죠. 미국도 사실 뭐 기관 투자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만은 일본의 한때 60년대에서 70년대 정도에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이 아주 붐을 일으켰죠. 그때 당시에 이러한 어떤 기술적 분석 이론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거 등장하기 시작한 책들이 뭐 감춰져 있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중반 후반에 들면서 한국 시장에도 이러한 어떤 일본 서적들을 다양하게부터 번역하고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잠깐 등장했다가 그 이후로 이 책들은 전부 다 사장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큰 의미에서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이분들이 이야기한 것은 어떤 패턴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죠. 파동이라는 것은 시장을 내가 가만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내 눈에 들어온 어떠한 모습이다. 즉,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세상을, 땅을 내려다 보니까 아, 내가 살던 마을은 이렇게 생겼구나. 인간의 촌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둥글게 강을 형태로 지어가는구나. 그래서 강을 따라서 논이 생기고 그 밑에 강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때부터 교훈을 얻는 거죠. 산에서 물은 출발하고 이것은 바다 쪽으로 가면 갈수록 강은 넓어진다. 이러한 어떤 이치를 깨닫는 방법. 이것들이 유행한 것이 바로 1920년대, 30년대 미국과 1940년대, 50년대 미국,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그 다음에 1800년대 어떤 일본 시장,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는 18세기 때부터 현재 주식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사용했던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러한 이론들이 왜 알려져 있지 않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론을 소개합니다 라면서 얘기를 하는가? 지금은 1975년으로 기억합니다. 윌리엄스의 퍼센트 지표를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 퍼센트 지표를 개발해서 미국 시장에서 선풍을 일으킨 이후로 미국 시장의 기술적 방법의 툴은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시야각으로 보는 주식시장을 보는 것을 버리고 어떤 식으로 갔느냐, 계산에 의해서 혹은 분석에 의해서 혹은 어떤 잣대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로 기술적 분석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거 등장한 게 시작한 것들이 바로 이제 뭐 그랜브의 OBV 이론이다, 뭐 VR이다, 혹은 뭐 우리가 뭐 파라볼릭이다,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스타캐스틱, 뭐 RSI, 뭐 DMI 이러한 어떤 우리가 흔히 차트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보조 지표라 불리는 지표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죠. 이것들은 뭐냐면 다양한 수학자와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연산을 쉽게 행할 수 있었던 1980년대 이후가 되면서 그때 컴퓨터로 쉽게 계산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어떤 정답을 낼 수 있었던 시대적 풍토에도 상관이 있고, 두 번째, 이러한 어떤 커다란 이치를 보는 주식의 투자 방법이 큰 눈에서 그것이 결국 맞다 손친다 하더라도 그 큰 어떤 파동 속에 잠겨져 있는 투자자는 그 기간이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새로 돈을 벌고 죽어나가고 새로 돈을 벌고 하니,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투자해서 한 5년, 10년 동안 툭 던져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사회는 점점 발달해가고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주식을 보는 눈이 이렇게 커다랗게 추세만 보는 눈으로 가는 것은 인간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속보성 어떤 지표들을 개발하게 되어서 이런 이론들이 대거 전면에 등장하고 이런 이론들은 사장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사이버 어떤 영향 혹은 이제 증권사들도 다양한 어떤 분석가들, 뭐 애널리스트들 이런 분들이 배출되면서 이게 이러한 어떤 상투적인 지표들은 이제 예전에는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전문유물로 보여졌지만 지금은 일반 모든 투자자들이 그저 HTS 한번 클릭하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또 기술적 분석 최강원 상품에 날 수 있죠. 그러면 뭐냐? 전문가들이 튀어야 삽니다. 그 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있는 투자자의 거의 70% 이상은 최근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이러한 어떤 과거의 이론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외한입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지표들에 대해서만 혹은 봉 패턴이라든지 당장 눈에 보이는 이론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튀어야 산다. 등장하기 시작한 게 뭡니까? 이러한 이론들을 과거에 있던 이러한 이론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끄집어내가지고 누구의 무슨 기법, 무슨 원칙, 무슨 법칙 하면서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의 시야를 흐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미 1970년대 우리가 아마 이게 80년대 조금 넘어서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미 검증을 거치고 다 죽어나갔던 이론이죠. 그래서 시장을 하는 것은 역시 이러한 방법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 또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이런 식으로 태동하지만 과연 시장의 어떤 분석이라는 것이 이렇게 튀어야 산다는 식으로 새로운 머리를 하나 들고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일목균형표다. 70년대 일본에서 개발된 한 사람이 개발한 어떤 방식이죠. 이분이 자기 측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당신이 공부해라. 이 말은 뭐냐? 쉽게 말해서 자기도 여기에 대한 정답을 모른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지금 소개되기 시작하고 일목균형표가 일부 전문가들의 손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마치 대단한 이론인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사실은 이 역시도 이러한 하나의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이나 이론들을 그렇다면 다 버려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여기서 취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론 하나를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주식 투자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이론이 태동하게 된 배경과 이 이론들이 관통하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동론이라는 접근에서 일단은 지금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는 파동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에서 다시 접근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기에서 회복 국면에 접어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경기가 화랑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또 회복되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경제 현상의 기본 원리다. 여기에서 주목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떤 파동은 다우라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의 어떤 시장에 관통하는 흐름을 같이 짚어보자는 거죠. 다우는 경제에서는 특히 그것을 주식시장에서 세 가지 국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3국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대부분 말하는 이 3의 의미, 이것을 투자자들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되는데 다우의 3국면은 반등 1국면, 2국면, 3국면으로 좋아지다가 다시 하락 1국면, 하락 2국면, 하락 3국면의 국면을 가진다. 다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파동론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엘리어트 파동은 다우는 이러한 세 개의 국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엘리어트 파동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2파의 조정, 가장 긴 3파의 상승과 4파의 조정, 5파의 상승. 그 다음에 하락은 A, 반등, A, B, C. 이러한 하락의 파동을 그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이론들을 전반적으로 경기순환에 맞춰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라카미 구니오죠. 구니오 이론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등 사이클은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는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융장세다. 그 다음에 이 반등의 끝까지가 실적장세고
하락할 때 첫 번째 국면이 역금융장세, 그 다음에 마지막 국면이 우리가 역실적장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장을 설명을 하고, 이 시장의 흐름들이 말은 뭐 금융장세다, 실적장세다, 뭐 다우의 1국면이다, 2국면이다, 3국면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기자몰이라는 사람의 제가 그 주가 그래프를 파동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분은 1, 2, 3, 4, 5, 6, 7, 8, 9 이러한 어떤 파동을 그린다 그랬죠. 이게 이제 겹쳐져서 상당히 모양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만은, 이 기자몰이라는 사람과 엘리어트라는 사람, 다우의 3국면, 우라카미 구미호의 경기수축 확장 사이클, 이러한 이야기들이 결국은 한 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 동서양에 특히 일본과 미국의 이제 양대 경제의 축이었던 일본과 미국에서 양 시장을 어느 정도 석권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혹은 많이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득도했다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모아보면 그저 시장은 하여튼 잘은 모르지만 하나, 둘, 세 개의 상승 파동을 가지는 것은 확실한가 보다. 이것은 미국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 사람도 얘기하고 경제학자도 시장 분석가도 기술적 분석가도 펀더멘탈론자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거는 분명하다. 그 다음에 하락은 서로 이야기가 조금 엇갈리긴 하는데, 엘리어트 같이 이렇게 B, C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사케다처럼 세 개의 골을 만든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기자몰이처럼 9개의 골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이건 역시도 대충 보면 하나, 둘, 세 개의 골을 만들어야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더라 하는 관점에서는 같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3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해야 된다. 파동은 무조건 이 숫자상과 관련이 있다. 이것을 고려시대에, 한국의 고려시대에 보면 이제 개성상인들이 상당히 그 인삼장사를 하면서 인삼을 교육을 크게 했는데, 이분들이 38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38년. 이게 뭐냐? 그 책에 보면 38년에 호황이, 인삼이 풍년이 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에 인삼을 심고 풍년이 오고, 8번째 해에 풍년이 온다. 이래서 개성시대 개성상인들이, 보통 송도상인이라 그러죠. 이분들이 장사를 하실 때 이 3년째 되는 농사와 8년째 되는 농사의 논밭을 매점 매석을 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바로 3, 8은 피보나치의 수에 해당됩니다. 이렇듯이 동서양의 과거의 고금을 넘나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3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크더라.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돌아가서, 자, 여기서 3이라는 숫자까지 일단 기억을 해두고 기자몰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다시 꺼내겠습니다. 엘리어트는 제가 분명히, 제가 몇 번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서 각인하시라는 거죠. 주가는 한 번 오르고 눌림목 이후에 두 번째 많이 오르고 눌림목 이후에 세 번째 많이 오르는 이러한 파동을 가지는 게 주가의 기본이다. 이것은 계속 새겨두시라는 뜻이고, 이 기자몰이라는 분은 제 홈의 방송 이후에 그 다른 분이 또 마침 뭐 거기에 대해서 참 반가운 이야기다 하고 기자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데, 기자몰이라는 분이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다른 평론자하고 다르게 거래량 3법이라는 것을 그때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 시장에 이 책이 번역은 안 돼 있습니다. 그때 일본 서적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들의, 지금 어르신들한테서 전해 내려오는 얘기죠. 거래량 3분법인데 이 역시 3분입니다. 3분. 즉 기자몰이의 이론은 너무나 놀랍게도 엘리어트 파동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각해보면 같다는 것을 전부 다 모든 분이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건데,
엘리어트 파동에 다시 또 앞쪽으로 넘나들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법칙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동 연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새로 다룰 내용이지만 엘리어트 파동은 1, 2, 3, 4, 5 5개의 상승 파동으로 구성되고 A, B, C 하락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상승 쪽에서 올라가는 파동 중에 1번, 3번, 5번 중에 하나, 둘, 셋 중에 한 개는 연장 파동이 나타난다. 이것이 파동 연장의 법칙입니다. 즉 뭐냐면 1, 2, 3, 4, 5 이렇게 연장이나 3번이 연장이 되든지 혹은 1, 2, 3, 4, 5 이렇게 5번이 연장이 되어버리든지 아니면 1번이 이렇게 연장이 되든지 이 3개 파동 중에 조정 파동은 해당되지 않고 올라가는 파동은 이 파동은 이거나 이거 중에는 지나치게 길어지는 연장 파동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연장 파동은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하면 원래 엘리어트 파동은 이런 파동을 소파동으로 다시 하나, 둘, 셋, 넷, 5개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소파동 안에서 다시 5개의 소파동이 잘게 나누어지는 연장이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초보자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엘리어트 파동에 쉽게 말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5개의 파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연장되든 이게 연장되든 이게 연장되든 간에 연장된 파동은 5개의 마디를 더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파동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 6, 7, 8, 9파동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 파동이 원래 5개인데 파동 연장의 법칙에 따르면 이 중에 한 개의 파동은 5개가 마디가 더 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총 마디수가 9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기본 5개의 파동 안에서 연장이 되어서 9개의 파동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너무나 놀랍게도 이 일본 사람 기자모리가 주식시장의 파동은 1, 2, 3, 4, 5, 6, 7, 8, 9 9개의 파동으로 주식시장은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어트보다 이 파동의 패턴에 대해서는 한 발 앞서 나간 사람이 아니냐. 다만 엘리어트는 파동을 연장된 경우가 되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기본은 5파동이 돼 연장 파동으로 9파동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지만 이 기자모디라는 사람은 묶어서 9개의 파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이분이 우리 요즘 주식시장에 쓰는 외색 용어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마바라 이게 뭐 4분 5일 된 개미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바라 군단 그러면 뭐 아주 폐잔병 개미 군단 뭐 이런 뜻이죠. 이런 마바라라는 용어를 이분이 사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주가 차트를 뭐 괴선 뭐 이런 용어로 주가 차트를 괴선 이런 용어라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어떤 요즘 쓰여지는 어떤 용어들을 이분이 만들어내서 아니면 이분의 용어에서 따서 현재 주식시장에서 외색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분의 이론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분의 이론이 9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엘리어트 파동은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파동 연장의 법칙에 의해서 이 파동수는 같다,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엘리어트보다 어떤 면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간 건 뭐냐면 이분은 거래량에 주목을 했어요. 거래량 3분법이라 그래가지고 바닥이 주가가 하락하고 바닥으로 전환하는 지점에 이렇게 바닥 전환 지점이라면 이 바닥 전환 지점은 오른쪽 어깨가 높다. 그것은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1, 2, 3파동이니까 하락파동 이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원래 기본 바닥평은 역헤드 앤 숄더가 기본적인 바닥형이다. 지난번 강의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했습니다. 이 바닥 파트는 다음에 진지하게 다루겠지만 그러면 진짜 주가의 반등은 뭐냐? 바닥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바닥은 바닥이 아니다. 이런 얘기와
파동론에서는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동론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대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중바닥이라고 쉽게 말하는 부분들, 뭐 이러한 이중바닥 혹은 뭐 이러한 이중바닥, 이러한 것들도 이중바닥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것은 파동 계산이 잘못되었고 실제로는 이것은 하락파동 전체에서 하락파동의 마무리는 여기였고 이렇게 가는 파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나가기로 하고, 바닥을 형성할 때 거래량을 봉으로 보았어요. 이분은 봉으로. 즉 거래량 지표는 봉 차트로 나타내면 뭡니까? 저가는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가라는 것은 봉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 따라서 얼마든지 주가 이동 평균선이 내리락 할 수 있지만, 거래량 지표는 최악의 경우에 제로, 거래가 한 주라도 형성되면 무조건 봉이 생깁니다. 그러나 바닥선은 무조건 일치하죠. 그래서 거래량 지표는 바닥선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래량이 변화해서 거래량 봉으로 추세선의 개념을 더했습니다. 즉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봉이 예를 들어서 거래량 봉을 이렇게 만들었다. 또 그 다음날 거래량이 이렇게 형성됐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뭐 이렇게 거래량이 형성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거래량의 추세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이 추세선에서 바닥을 보이는 날의 지점에서 바닥을, 이 추세를 벗어나는 첫째 날, 즉 바닥 이후에 벗어나는 첫째 날 다음에 거래량 봉이 이 봉을 넘어서고 세 번째 날 이 끝점과 이 끝점 사이에 중간에 존재하는 봉이 들어간다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추세의 마지막에 거래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첫 번째 거래봉과 두 번째 거래봉이 증가하고 세 번째 거래봉이 이 봉 사이에서 머무른다면 거래량 3분의 법칙에 의하면 주가의 전환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례가 맞는지 각자 차트에서 찾아보시고 한번 연구해 보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같이 질문이 있으면 제가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있는 풍경은 지난 시간처럼 음악과 그림이 아닌 한 장의 사진과 한 편의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진은 제가 있는 고장이 이제 안동인데,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이라는 곳이 있죠. 그 하회마을에서 소백산맥을 바라보면서 석양을 담은 사진이고, 같이 소개하는 시는 황동규 시인 쓰신 풍장이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풍장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인간이 사망했을 때 매장, 화장, 수장, 조장, 풍장, 다양한 방법의 어떤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회의 어떤 문화권에 따라서 매장 풍습이 좀 달라지죠. 우리처럼 삶과 죽음이 교감하는 어떤 유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매장 풍습이 활발하고, 또 삶과 죽음의 자체를 연결고리를 거부하는 불교 문화권 같은 곳에서는 화장이라든지 이런 태를 취하면서, 특히 그 중앙아시아 쪽이나 유라시아 쪽에서는 조장이나 풍장의 풍습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풍장의 풍습들은 날 짐승들에게 내 몸을 보시한다는 어떤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새들이 나의 육신과 영혼을 먼 곳으로 피안의 세계로 데려간다는 기원에서 나온 풍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저기 남도 쪽에 섬지방이나 혹은 예전에 집경지역 같은 곳에서 아주 과거에 이런 풍습이 남아 있었다 그러고, 황동규 시인은 이 풍장이라는 풍습 속에 이 풍장의 본인이 이제 내가 시인이 죽었을 때 어떤 시신의 입장이 되어서 풍장이 되어가는 과정,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과정을 시로 표현했지만, 이 시는 어떤 면에서는
주제는 죽음과 사망자의 시신 처리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 시의 주제는 제가 보는 짧은 소견으로는 자연과의 어떤 교감, 자연 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염원 이런 것을 담고 있지 않나 싶고 굉장히 세련되고 아름다운 시어로서 아주 깊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삭개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같은 삼봉을 만들어도 주가가 하나, 둘, 셋, 이 삼봉을 만듭니다. 같은 삼봉을 만들어도 하나, 둘, 셋, 이 삼봉을 만듭니다. 같은 삼봉을 만들어도 하나, 둘, 셋, 이 삼봉을 만듭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됩니다. 즉, 각도가 누워있으면 중간선이 높은 패턴, 석계다가 처음에 얘기했던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형의 헤드 앤 숄더의 패턴. 그러면 이 헤드 앤 숄더라는 말에만 몰입해 있는 사람들은 주가 차트의 패턴을 보면서 책에 보면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낮고 이 왼쪽 어깨보다 머리는 높으며 거래량은 왼쪽 어깨에서 증가했다가 감소를 보인 후 머리에서 대량의 거래를 터뜨리고 감소 후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지만 그 이후로는 죽고 이 거래량은 이 거래량보다 적다. 이걸 외웁니다. 그러합니까? 과연? 만약에 주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것의 높이가 왼쪽 어깨의 높이보다 높아질 것이고 주추세보다 이렇게 주추세가 있으면 왼쪽 어깨보다 머리보다 오른쪽 어깨가 높아집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것을 패턴이라는 카메라로 탁 찍어가지고 요것만을 가지고 헤드 앤 숄더다. 분석가들도 헤드 앤 숄더 패턴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을 (1, 2, 3, 4, 5) 파동이다. 혹은 1, 2, 3, 4, 5 파동이다. 이 파동을 이 각도에 따라서 이 파동의 높이와 길이와 거리가 계산이 될 수 없는가? 즉, 엘리어트 파동에서 각이 급하면 무조건 5파동이나 3파동의 연장이 많고 주로 5파동의 연장의 확률이 대단히 높고 파동이 낮으면 거의 대부분 1파동이나 3파동의 연장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우리가 각도 개념, 즉 말하는 주가의 높낮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어떤 시간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직선으로만 생각합니다. 직선화된 시간. 이것은 뭐냐? 규격화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6시면 해가 뜨고 해가 1시면 중천에 뜨고 6시면 해가 집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입니다. 이러한 것들 지금 제가 이 방송 녹화를 진행하면 20분 후에는 맞춰져야 되고 20분까지 시간을 맞춰야 되고 이것은 직선화된 시간입니다. 내가 달려가는 시간이죠. 그러나 내가 판단하는 시간은 뭐냐? 곡선화된 시간일 수 있고 무의자재한 시간일 수 있고 그것이 수만 년의 시간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웬 주식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시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루살이는 24시간을 삽니다. 개는 20년을 살고 사람은 70년을 살고 거북이는 500년을 삽니다. 혹은 뭐 1000년을 산다 그러죠. 1000년 장수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직선화된 시간 개념으로 보면 하루살이는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나서 저녁에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유리창에 다 붙어 죽어버립니다. 그나마 24시간에 3 중에 1시간 내도 빨리 맞추는 거죠. 개 20년 사고 사람은 70년 적당하게 사는 것 같고 거북이는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북이 눈으로 보면 인간이 굉장히 가소롭고 하루살이는 그냥 먼지 같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개체의 눈으로 보면 이 하루살이가 24시간 동안에 날갯짓하는 운동량은 개가 20년간 움직이는 운동량이나 사람이 70년간 활동하는 운동량이나 거북이 1000년간 활동하는 운동량이나 상대적 개념에서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선화되고 규격화된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그 규정된 시간 단위만 찍어버리지만 우리가 이 개념을, 시간이라는 것을 곡선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여보면 하루살이의 삶이나 70년을 사는 인간의 삶이나 이 사람들이, 이 생명체들이 이 지구상에서, 이 자연계 속에서 자신의 활동 역량을 다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는 충분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의 개념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규격화된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됩니다. 이야기는 주식시장으로 돌아가서 엘리어트 파동에서 패턴에 의한 목표치 계산은 할 수가 있으나 도달하는 시간은 알 수가 없고 이것이 목표하는 주가의 높낮이는 알 수가 있으되 절대값은 알 수가 없다. 두 번째, 현재 내가 위치해 있는 파동이 여기인지 하는 것은 지나봐야 알지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것은 바로 규격화된 시간관념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이 9월 1일이면 10월 30일의 주가는 어떨 것이고 12월 20일에 주가는 어떨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인데, 그렇다면 파동론이 아닌 어떠한 형태의 주식 분석 방법으로도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역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파동론에 대해서 역공을 할 때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론을 직선화된 규격의 시간 개념으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지만 곡선화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엘리어트 파동이 진행되어가는 비율에 따라서 시간 단위가 진행되어가는 비율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즉 1파동이 진행되어지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파동이 진행되는데 5일 걸렸다면 3파동이 진행되는 고점은 이 비율에 얼마가 걸릴지 가능성이 높고 또 마지막 5파동의 진행 가능성에 얼마의 비율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것이 왜 성립되지 않느냐? 성립된다 이겁니다. 즉 시간을 우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30분, 하루, 이틀 후, 3일 후가 아닌 비율의 눈으로 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많은 어떤 파동의 에너지가 이 안에서 연장 파동이 일어나든 혹은 미달 파동이 발생을 하든 이 단위 시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파동의 함정은 수의 경우의 수는 무수하게 많지만 이러한 가격의 높낮이와 가격의 흐름을 보지 않고 시간의 비율로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것이 바로 엘리어트 파동 연구의 목적이자 일종의 최종의 어떤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피안의 어떤 마지막 영역이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낼 수 있을지 혹은 제가 답을 냈는지 안 냈는지도 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왔던 부분들을 앞으로 제가 소개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을 조금 더 이제 다시 상세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엘리어트 파동의 파동을 대입한 기본 바탕에 대한 패턴을 설명하다가 시간 관계상 중단하였는데 지금은 그때는 조금 앞서 나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동에 대해서 조금 더 원칙적인 이야기를 파동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더 하겠습니다. 파동은 또 한 번 강조하지만 1, 2, 3, 4, 5 오를 때는 떨어질 때는 A, B, C 이렇게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 추세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다우는 이 전체의 방향을 주 추세 즉 메이저 트렌드라고 부른다 그랬죠. 다우는 메이저 트렌드라고 불렀는데 이 엘리어트도 이 전반적인 추세 오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오르는 방향 떨어지는 A, B, C는 내리는 방향 즉 이 영역에서는 오르는 방향이 주추세고 이쪽에서는 내리는 쪽이 주추세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에서 웨이브에서 우리가 추세, 주추세라고 말을 하면 상승 추세라는 뜻이 아니라 숫자 파동 1, 2, 3, 4, 5에서는 오르는 쪽으로 가는 방향 요게 1, 3, 5번 요것이 주추세에 해당되고 떨어지는 방향에서는 A, C 이것이 주추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주추세와 일치하는 방향의 파동을 우리가 충격파라고 부르고 임펄스 웨이브 충격파라고 부르고 이 주추세와 역행하는 흐름 조정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정파라고 부릅니다. 커렉션 웨이브 즉 우리가 조정이라는 것은 항상 개념으로 일체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주가가 오르고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을 조정이라고 그러지만 추세라는 파동의 추세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를 때는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이 오르는 것은 충격파 조정받는 것은 조정파 충격파 조정파 충격파가 되겠죠. 떨어질 때는 내려오는 것이 충격파 반등하는 것이 조정파 그렇죠. 하락 파동에서는 이것이 추세니까 반등하는 것이 조정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것은 비록 오르는 방식이지만 오르는 방향이지만 하락 주추세의 강면에서는 이것은 조정이다. 즉 충격파, 조정파, 충격파다. 이거를 머릿속에 일단 먼저 각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충격파는 5개의 소파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정파는 3개의 소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즉 여기서 충격파는 뭡니까? 오르는 방향 1파 2파 말고 3파 4파 말고 5파 이게 충격파다 그죠? 그러면 이 충격파는 세부적인 파동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이게 충격파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충격파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고 이 방향에서는 떨어지는 게 충격파니까 떨어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떨어지는 쪽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정파는 반대 방향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 조정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즉 5 3 5 3 5의 파동과 5 3 5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엘리어트 파동이다 이것입니다. 내용이 다소 힘들고 복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게시판에 남기시든지 하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거나 뭐 어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 개념만 일단 이해를 하고 나면 사실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어트 파동은 항상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해나가면 제가 아마 이 엘리어트 파동을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얘기를 해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제 생각과 혹은 엘리어트 파동을 연구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러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양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어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눈높이를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용이 너무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해량해 주시고, 혹시나 내용이 너무 쉬워서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그냥 가볍게 한번 웃어 넘기시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일종의 변형들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패턴이라는 관점과 어떻게 서로 일치하고 서로 주고받는가, 그 다음에 일본 시장에서 한때 유명했던 것들을 요즘 전문가들이 들고 나와서 마치 새로운 이론인 양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또 한 가지 몇 가지 더 소개해 나가면서 제가 그런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책이나 원제목들도 한번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서로는 지금이 이제 투자 클리닉이 진행되어야 될 시간인데, 제 개인적인 어떤 사정도 어떤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떤 목표한 부분까지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마음이 좀 초조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고, 그 마무리를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혹시나 저 자신도 어떤 본업이 분명히 따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여건상 길게 끌고 가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어떤 시간적 어떤 한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나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일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을 차지하는 투자 클리닉 부분을 어떤 당분간 좀 쉬었다가 이 강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어 봤으면 하고 계획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자 클리닉이 있는 시간을 10분 정도를 줄인 다음에 한 5분 정도의 시간에 가끔 주식 투자의 어떤 방법론적 입장, 지금 메인 강좌의 주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도 투자의 실질적인 어떤 매매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어떤 방식, 이러한 것들을 짚어보기를 하고, 가끔은 시장에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사람으로서 시장의 어떤 상황이나 변수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근래 보면은 흥창의 어떤 보물선 사건 이후에 흥창이 이제 부도가 나고, 또 삼해실업이라든지 동아건설이라든지 이런 보물선과 관련된 기업들이 하나같이 다 몰락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의 70%는 지난 99년 이후에 주식 급등기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주식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주식 투자의 어떤 성장기와 쇠퇴기를 동시에 거쳤기 때문에 손실이 출발 대비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이제 급등기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주 경험해 보지는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저 주식시장에서 과거에 어떤 황당한 우리가 상식선에서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돈스코이호가 울릉도 해상에서 엄청난 양의 금괴를 싣고 침몰했다, 혹은 무슨 신안 앞바다에 보물섬 안에 담겨있는 금괴가 2조 원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과연 우리가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걸 상식으로 받아들였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 가장 비근한 예로 냉각캔, 혹은 수소연료, 혹은 세제 없는 세탁기, 냉매 없는 냉장고, 그 외에 보물섬, 이런 별 기발한 어떤 테마들이 시장을 다 한 바퀴씩 돌았지만, 이러한 어떤 현상들은 보통 사회가 말기에 이르면 루머가 사회에 횡행하고 온갖 마타도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처럼, 사회를 지배하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이러한 어떤 황당한 테마들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기 시작하면 그 사회에, 그 시장에 질서가 혼탁해져 있고 상당히 많은 미꾸라지들이 물을 흐리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근본적으로 내가 이러한 어떤 테마들이나
어떤 소문들에 편성해서 그간의 어떤 뭐 손실을 일거에 만회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만회할 수 없는 어떤 나락으로 빠질 수 있을 것이고 항상 건전한 사상으로 건전한 생각으로 합리성과 이성의 건강한 판단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여론조작이라든지 각종 루머라든지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경우가 무수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냉정히 걸러내고 소문과 루머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 눈, 그래서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해나가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 시장에 주식 투자자가 몇백만이 된다 그러지만 사실은 전 국민이 주식 투자자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전원이 주식 투자자입니다.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연기금이라든지 혹은 각종 기금들이나 혹은 공자금들이 주식시장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실은 전체가 주식 투자자가 되어 있다고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연기금이나 공자금들이 혹은 뭐 각종 펀드들이 주식시장의 어떤 30% 이상, 심한 경우는 50% 이상 시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굳이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것을 비난하거나 배관시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어떤 공적 자금들이나 혹은 기금류의 성격을 띤 국민의 재산들은 투입이 될 시점에는 반드시 앞에 이용호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아름답지 못한 사례들을 발생하지 않게 완벽한 안전장치를 갖춤으로써 각 개인의 어떤 판단 잘못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손실보다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공적인 자금의 성격들이 그런 노름에 희생되지 않게끔 완전하게 시장을 정비하고 이런 미꾸라지들이 물에 흐를 수 없는 아주 완벽한 자정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체적인 어떤 기관이나 혹은 뭐 어떤 전문가들의 만큼의 어떤 분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가장 건전한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먼 눈으로 긴 호흡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이번에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한다면 그 부분이 아마 중기적인 어떤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녹화가 아마 방송되는 시간이 상당히 한 3주 후가 될 것 같지만 그때쯤 시장이 얼마든지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한 번 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